지금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가 있어서 긴급하게 저희들이 좀 모였습니다. 영끌, 비투, 탕감, 과연 청년들에게 주식, 부동산, 코인으로 손해본 것을 보전해줘야 되느냐, 금융위원회 민생안전과제를 발표한 이 사항에 대해서 긴급하게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세계와 경제를 담는 새로운 지식 플랫폼 메디치보라 진행을 맡은 민소장 민경주입니다. 함께 진행을 맡고 있는 매대표 김현중입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은 미래셋 증권의 이광수 수석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오프닝을 열었는데 진짜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실제로 위기의식이 좀 가중되고 있죠. 일단 기준금리가 오르니까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고 있고요. 실제로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금융이라는 게 무서운 게 실제로 이게 벌어지기 시작하면 도미노처럼 걷잡을 수 없이 되거든요. 어쨌든 위기의식은 좀 고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14일이죠.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민, 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금융안정대책을 발표했는데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4에서 5% 수준으로 안정화하겠다. 이런 목표로 새 출발 기금이라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과연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논란이 빚어졌어요. 정확한 내용은 뭡니까? 금리가 오르니까 일종의 그동안 빚을 가계부채를 많이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부동산을 사든지 주식을 사든지 이렇게 투자한 그 계층이 부담이 가중되니까 거기에서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죠. 기금을 마련해서 그게 이제 이자를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대출을 좀 줄여주든지 이런 식의 큰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투자라는 건 개인의 의사결정으로 한 건데 쉽게 말해서 왜 세금을 지원해 주냐는 거죠. 저는 정부가 지금 시장과 금융 소비자들에게 두 가지 그 상반되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돼요. 네. 예컨대 며칠 전에 한국은행은 빅스텝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0.5% 금리를 올렸잖아요. 금융감독원장은 은행들이 너무 많은 이자 수익을 거두고 있다. 이거 문제다. 그래가지고 사인을 보내고 그래서 금리 인상폭을 최소화한 신한은행 행장을 칭찬하고 처음으로 또 금융감독원장의 점포시찰을 신한은행으로 나가고 이거는 한국은행을 통해서는 금리 올려서 경제 운영의 기조를 고금리로 갖고 갈 거라는 거고 금융감독원을 통해서는 또 금리 인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 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어떤 신호를 더 믿어야 되나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도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는 게 지상 최대의 과제인 거죠. 근데 정부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자산시장이 위축되고 특히 이런 취약계층들이 어려워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노력을 해서 금리를 낮추려는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어떤 이념이나 논쟁을 떠나서 서로의 역할에 일단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큰 흐름은 금리 인상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일부 누르더라도 다시 오르게 될 겁니다. 불가피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거나 투자를 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건 금리는 오를 거다. 계속. 이런 관점으로 이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타이타닉이 지금 물에 빠지고 있는데 구명정은 충분하다 해서 막 자꾸 이 구명 부표를 던져주는 그러면 누구나가 그걸 타기 위해서 목소리 작은 사람은 못 타는 거죠.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럼 누가 타느냐? 그리고 저기에 타는 사람들은 과연 그게 맞는 거냐? 그 방식이. 예를 들어서 타이타닉 영화도 보면 어린애하고 여성들만 우선 타자. 이런 룰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남자가 와갖고, 야, 나는 뭐냐? 이렇게 하고 막 회방을 놓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분위기가 올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타이타닉의 경우에는 아이라든지 여성, 노인 이게 분명히 눈에 보이는 건데 5천만 인구 중에서 자기가 경제적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억대 연봉자와 자산가 중심으로 한 100만 명 빼고 4,900만 명은 자기가 약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각자
모든 종류와 방법을 동원해서 뭔가 혜택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실로. 그러면 누가 그거를 정확하게 케이크를 나눌 거냐? 맞습니다. 저는 쉽지 않은 일 같은데요. 얘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우리가 투자라는 걸 봤을 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코인이라는 게 굉장히 젊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요. 두 번째는 영끌이라고 그래서 영혼을 끌어서라도 돈을 모아서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던 게 있고요. 세 번째로는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주식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됐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세 가지 모두 지금 국제적으로 돈을 회수하고 금리를 올리면서 바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근데 지금 그 민 소장님은 그래서 코인, 부동산, 주식 세 개로 구분한 거는 어디까지를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기 포지션을 밝히고 얘기를 하세요. 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오늘 여기서 하는 얘기 가지고 돈 맞을 가능성은 다 똑같이 33%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세 가지 모두 개인적 투자라고 그들을 몰아붙이기에는 그들도 할 말은 있다. 라는 생각은 합니다. 젊은 층 사실 집을 사는 부분도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사실 뭐 주변에 돈을 끌어서라도 했잖아요. 그러면 집의 수요와 공급의 불합치로 인해서 빚어졌던 정책적 이거 오류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또 코인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치 코인을 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어떤 뭐 일론 머스크도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상당히 새로운 어떤 미래 화폐로서 가치를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주식은 조금 부정적이긴 한데 어쨌든 제 개인 스탠스는 코인과 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젊은이들의 투자가 온전히 그들에게만 책임을 미룰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IMF 때 우리가 금융기관의 부실이나 대기업들의 부실에 대해서 공적 자금을 통해서 일으켰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경우는 개인의 투자나 이거하고는 다를 수 있지만 당시에도 뭐 대우그룹이나 CEO들의 어떤 리스크 때문에 그 과다하게 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젊은이들에게 지원하는 걸 꼭 그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 있느냐. 물론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지금 이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도 밝히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뭐 자영업자 지원이라는 이런 거 있잖아요. 거둬야 될 근로소득을 거두지 못한 거 내지는 거둬야 될 사업소득을 거두지 못한 거 이거에 대해서는 지원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항공사 직원들이나 여행사 직원들에 대해서는 또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해야죠. 근데 투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투자의 3분, 세 가지로 나눠서 본다면 이 코인이 좀 약간 그 눈총을 받는 투자 수단이긴 하지만 너는 좀 나쁜 놈이야. 그러니 너는 안 해줘. 그 다음에 부동산은 좀 안타까워. 뭐 젊은이도 많이 물렸어. 너는 해줘. 아니 그런 거면 법으로 금지를 시켜야지. 어떤 투자는 지원해주고 어떤 투자는 해주지 않는다는 거는 그건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좀 차별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자원을 배분하는 건 정책적인 그 방향성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구별할 거냐가 중요한 거죠. 그 선택의 기준은 우리 경제나 우리 사회나 여기에 지원 안 해줬을 때 영향이 큰 순서대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예를 들면 부동산을 통한 연끌은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부동산 쪽을 방치하면 다른 쪽의 피해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 투자를 잘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면 부동산 자체가 사면서 대출도 많이 받았고 전세 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서 결국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하우스 푸어를 방지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
부동산은 특수한 성격을 좀 인정해 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주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는 순전히 투자 목적일 가능성이 크죠. 코인이나 주식을 쓰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막 전세 가격이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집을 쫓겨나가야 되는데 그래 이 기회에 내 집 마련해보자 그래서 금리가 낮아서 대출 받아서 그냥 내 집 조그만 빌라 하나를 마련했을 경우에 그런 내 집 마련의 수요도 있을 거다 분명. 근데 물론 구별이 힘들겠지만 이런 부동산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부동산의 영끌은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 말씀은 다시 말해서 이렇게도 들려요. 부동산은 투자 수단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러나 주거 수단이기 때문에 주거 수단에 돈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는 그 혼돈을 막기 위해서 좀 일부 지원을 해야 된다. 이 얘기 같은데 뭐 저는 일리 있다고 봅니다. 근데 거꾸로 보면 자 주식 지금 주식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을 안 하는데 주식도 한때는 그 포철이나 KT나 이런 거 공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국민주 해가지고 그 기업을 육성하고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그리고 전 국민에게 좋은 자본주의 교육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대출도 해줬어요. 그때 이런 주식들 사고 그러면 전 국민을 주주화하는 것이 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기틀을 튼튼히 하는 거다 해서 한때는 주식 투자도 그것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이유로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그 이유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럼 주식도 같이 지원해 줘야죠. 지금 이런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게 정확하게 정부가 발표한 지원의 내용이 일부가 좀 곡해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9의 대응 과정에서 우리가 가계나 기업의 부채가 크게 늘어났잖아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어떤 원금 부분을 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는 것 같아요. 새 출발 자금이나 뭐 대환대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는 유독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 보면 저신용 청년들의 재기와 재산 형성을 지원한다. 근데 지원 대상자나 이런 것들이 어떤 만 34세 이하고 신용평점이 하위 20%고 이 지원 내용을 보면 원금을 탕감해 준다라는 것은 없어요. 이자 채무 과중도에 따라서 이자율을 30에서 50% 정도 낮춰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마치 원금 자체를 정부가 대신 갚아줌으로써 모럴 해저들을 가져오는 것처럼 지금 조금 일부가 오해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 부분을 이자를 갚아주는 것도 결국은 지출이죠. 근데 지금 그 사실 이렇게 댓글들 보면 원금을 막 없애주는 것처럼 또 돌아다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두 가지가 고려할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처럼 지금 청년들 대부분 대출이 변동금리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 비용의 부담이 커지니까 예를 들어서 고정금리로 전환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준다. 요 정도의 이제 느낌인 건데 저는 왜 이게 논의가 더 심화될 필요가 있냐면 향후로 지금이 아니라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지금 예를 들어서 주가가 한 20-30% 빠지고 뭐 코인도 그렇게 빠졌는데 더 빠지거나 부동산 가격이 더 빠졌을 때는 사실 원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요 여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론은 벌써 거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예를 들어서 서브프라임 때까지 가면 서브프라임이 뭐 그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뱅크 그렇게 돈 많이 벌던 회사들 다 구제해 주잖아요. 막판까지 가면.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그때까지 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사회적 논의들이 전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이 논의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여기까지 했는데 이것만 얘기하자는 건 사실은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앞으로 만약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집값이 반토막 나고 주식이 엄청나게 했을 때 청년들은 다 도산되고 자영업자들 그렇게 갔을 때 과연 원금 탕감까지 가능한가? 이런 논의들이 지금 이미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구분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많이 악화가 예상이 된다. 더 심해질 수도 있다. 그러니 하자는 얘기는 한편으로 그런 얘기를 하려면 그래서 범위는 어디까지 가고 예산은 어느 정도까지가 필요하다는 걸 계산을 하고 들어가야죠. 같은 얘기지만 조금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투자와 관계된 거에 있어서 지원하거나 뭔가 혜택을 주는 거는 군대에서 우리가 했던 봉체조와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15명이 봉체조를 하는데 한 절반 정도는 키가 작다는 이유로 빠져나가면 나머지 7명이 메고 있는 봉의 무게는 훨씬 무거워지거든요. 각자의 키를 봉에 맞춰가지고 함께 부담을 해야지 거기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아버리면 남는 사람이라고 해도 최상위 계층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불필요하게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다. 저는 오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지금의 과정은 제가 볼 때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가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주택, 아파트를 국내에서 산 사람 중에 거의 한 35% 정도가 30대입니다. 근데 최근에 2년 동안 샀다는 건 굉장히 높은 가격에 샀다는 거예요. 근데 대출이 또한 뭐 그 중에서 뭐 주택담보대출 엄청 일으켜서,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어디까지 얽혀져 있냐면 전세 대출까지, 그러니까 일종의 갭 투자라고 하죠. 자, 이런 상황 속인데 집값이 예를 들면 한 30-40% 빠집니다. 그럼 이제 패닉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왔을 때, 자, 30-40대나 그렇게 영끌한 분들을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게스트 같고 이광수 의원이 진행자 같아요. 자꾸 우리가 말리는 것 같아요. 아니 오늘은 아니 사실은 오늘은 저희가 이 가장 따끈한 이슈를 가지고 사전에 이 회의에서 역할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전면 지원, 전면 부정, 부분 지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악마의 역할을 맡았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저 도와주지 말자는 사람이 악마의 변호사지. 어쨌든 그런 건데 방금 이광수 의원이 말씀하신 거는 자 배경으로 가서 최근의 부동산 동향과 숫자를 좀 보자 그 말씀이시죠?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최근에 그 집을 막 사는데 연령별로 주택담보대출 총액을 보면 30대가 23조 원을 대출을 받아요. 최근 2년간. 그러니까 여기에는 순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거고, 집을 산 사람 중에 한 30% 정도가 이제 30대입니다. 보통 이제 10% 중반대였거든요. 엄청 많이 이제 집을 산 거죠. 근데 주로 어디서 사냐면 이분들이 대출이 가능한 지역에 몰려서 가서 삽니다. 불가피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외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좀 가격대가 낮은. 저가 아파트죠. 그러니까 특히 그러면 수요가 적을 수밖에 없는 지역. 여기서 수요가 뭐냐면 잠재 수요. 환금성이 떨어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이제 과도하게 집을 샀는데요. 한 일례를 얘기 드리면 이런 거예요. 집을 한 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전세를 살고 계신 분이 있잖아요. 한 2억으로 살죠. 그다음에 자기 돈 한 1억이 있고 2억은 또 신용대출하고 뭐 직장대출 받아서 살고, 이분은 빌라의 월세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는 데 갭 투자를 해놓은 거죠. 자, 이런 집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자, 집값이 만약 떨어지기 시작하면 빚은 안 깎아주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산만 마이너스 되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자기 자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밖에 없잖아요. 그 1억은 다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빚도 예를 들어서 빚은 똑같이 갚아야 되는데 가격이 그보다 더 떨어지면 빚도 내 돈으로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 옛날 거죠. 주식 투자에서는 말로 깡통이 되면서 그렇죠. 깡통이 되면서 이자의 부담은 여전한. 그렇죠. 더 높아지는. 그리고 이자 부담은 심지어 배가 증가했어요.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이 한 2% 내에서 이제 4%대로 올라가니까, 평균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자 비용 올라가고 갚아야 될 돈은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가 앞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자, 이런 경우가 왔을 때 두 분은 지원해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는 지원을 해주되 결국 이 사람도 그 주거용이 아니고 투자로 한 거란 말이에요. 집을 51% 이상 투자 수단으로 보고 돈을 움직인 거란 말이에요. 저가주 사는 사람은 나중에 피해 보면 지원해주고, 주식시장에서 고가주 사는 사람은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보면 그건 앞뒤가 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원을 하더라도 그 지원은 첫째로 이 부동산의 주거수단적 측면에 착안해서 투자한 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돼야 될 것이고, 그 지원은 돈이나
현금 지원이나 이자를 깎아주는 식은 좀 곤란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왜 이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냐면 앞으로 이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이 부동산 문제가 중요한 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누군가한테 피해를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예를 들어서 다 빚으로 하고 혼자만 잘못되고 예를 들어서 끝나면 좋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 거기 세입자도 있을 거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 또 파장된 효과가 되게 크거든요. 영향이.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은 일정률의 지원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어떤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비싼 집을 투자한 사람은 아니고 싼 집을 중저가 주택을 매입한 사람은 저가 주택을 매입한 사람을 지원해 주냐. 사실 그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 행동한 사람들, 투자하거나 집을 산 사람의 행동한 사람들한테 어떤 그 뭐랄까 의무라든지 그 부담을 일정률에 지어주게 해야 되죠. 그게 이제 정책의 묘미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직접 지원 말고 다른 방법을 통한 지원은 없나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부가 그 집을 매입하는 거예요. 어디다 쓰죠? 공공주택에 쓰는 겁니다. 공공주택이라 하면 서민들한테 임대를 주거나 아니면 그 취약계층한테 임대를 주는 아파트나 주택을 정부가 마련할 때 주요 방법은 신축하는 방법을 쓰죠. 뭐 신도시 개발하면서 거기서 임대주택을 짓거나 이런 방식을 쓰고 재건축할 때 일부 조합들한테 일부 가져오는 방법. 또 하나는 뭐냐면 일부 매입주택도 하는데 이 비중이 크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보유한 공공주택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새 집을 지어서 공공주택을 확보하려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조정이 오고 영향이 받으면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지원 플러스 정부가 공공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기가 온다. 그럼 정부가 그렇게 그래서 빚에 눌려 있는 집이라든지 이런 집을 매입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공공주택 마련 측면에서. 정부가 핸들링 할 수 있는 주택의 총량을 좀 늘리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싱가포르처럼 저희가 공공주택 비중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향후에도 이제 그걸 정부가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싱가포르야 뭐 60-70% 이상이라고 하던데 거기 말고 다른 사례는 없어요? 최근에 독일 같은 경우에도 베를린 같은 경우에도 공공주택을 유통시장에서 매입하는 그런 예가 많고요. 뭐 미국이나 캐나다, 특히 캐나다 같은 데도 공공주택을 비중을 그런 식으로 늘리는 신축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정부도 똑같거든요. 개인도 똑같지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시장에 이렇게 위축이 오면 정부가 보유한 주택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빚을 못 갚고 이자 비용 많이 내주고 이런 분들한테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집들을 사오면 되니까. 정부라는 신규 바이어 구매자가 시장에 들어가면 폭락도 좀 줄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을 예를 들어서 안 갖고 계신 분도 집값이 폭락하기를 막 얘기하지만 그러면 우리나라는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돼줘야 되고 이렇게 지금 부동산 금융이라든지 영향이 큰 상승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피해를 보지 않는 약간의 하락선에서 집도 사주고 그 집을 갖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빚에서도 해방되고 근데 문제는 또 있어요. 그러면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가격이 좀 하향 안정된다? 하향 안정될 뿐만 아니라 만약 그런 분들, 예를 들어서 집이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을 저는 일단 금융을 통해서 일종의 참여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냥 단순하게 하면 정부가 그 집을 살 때 원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투자 가치로.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보면 같이 이 부동산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개념으로까지 가는 거죠. 약간 뭐 얘기가 결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제주도에 요즘 그게 유행한다고 그래요. 제주도도 이제 시골에 노인들이 돌아가시고 이러면 농가에 빈 주택들이 폐가로 남아요. 네. 그런데 이 폐주택들을 그 어느 앱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기업에서 그 집에 대한 10년 사용권을 받아서 그 완전히 개조를 해가지고 10년 뒤에는 그 집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대신 10년 동안에 제주살이를 하고 싶은 뭐 1년살이든 몇 달살이든 그들에게 이 집을 임대해 주는 거야. 집주인들은 10년 뒤에 고스란히 어느 정도 인테리어가 된
그걸 받는다. 결은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정부가 그런 순기능을 가지면서 지금 사실 도심에도 공동화되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택들을 잘 고쳐서 청년들에게 싼 가격에 제공한다. 저는 그건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때 사실은 주택 가격이 폭락하잖아요. 그때 집을 가장 많이 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모펀드들이에요.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개인들은 빚을 막 일으켜서 가격 올릴 때 집을 샀다가 어려울 때 집을 시장에 내놓고 폭락했는데 그 낮은 가격에 사모펀드가 다 사가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발목에서 산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한국은 그동안에 보면 그렇게 떨어질 때 다 개인들이 사가요. 그래서 투자 시장이 결국엔 잉여의 싸움이거든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구조를 최소한 평평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계속 야국강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여기에 한번 들어갈 필요가 있다. 특히 앞으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출렁거릴 때 사실 이거는 아주 단순하게 보면 야, 집 투자를 못 했는데 그 집을 사줘? 말도 안 되지. 도덕적 해이. 이게 지금의 논의되고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길게 보면 사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지원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여러 가지 그 이해가 충돌하고 공공정책의 측면에서 정부 개입을 늘린다 이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뭐 이자나 원금이나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지원이 아니고 지원에 포커싱을 하면 큰 싸움 나요. 그리고 저는 한 번 더 나가서 그런 사회적 의미뿐만 아니라 이건 투자도 의미가 있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공공주택을 좀 싸게 매입할 수도 있는 거고 향후에 또 가격이 오르면 또 그만큼 또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투자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이 아까 말씀드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인하고 주식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거죠. 코인을 정부가 매입해줘서 어떤 정책 효과를 내기가 좀 힘들잖아요. 은근히 지금 자기 주장으로 끌고 가고 있어 우리를. 근데 민 소장 얘기하신 것도 제주형 주거 내지 제주형 주택 이런 식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꼭 모든 사람이 대규모 아파트에 살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저는 이제 제가 아까 악마의 역할 때문에 사실은 청년들이 꼭 코인과 부동산과 주식 투자 때문에 모두 실패했나?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코로나의 과정 속에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쓰러졌고 그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학을 알바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속에서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칫 이런 언론에서 부정적인 그런 일부의 사람들 때문에 선의의 젊은 피해자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다시 한번 제가 좀 살펴보자라는 의미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마치 젊은 층이 요즘 막 그 철도 없고 코인이나 하고 무책임하게 한 것처럼 하지만 저는 그거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도 공감하는데 광화문 내거리 지나가는 사람 그 누구든 붙잡고 조용히 1대1로 오라고 해서 힘들고 외롭지 뭔가 소외감 느끼지 뭔가 너만 피해보고 있는 것 같지라고 하면 99%의 사람이 그렇다고 합니다. 잘 말 조금 더 걸면 울어요. 거기엔 청년도 있고 중년도 있고 장년도 있고 노인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다 있습니다. 애들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청년을 어려움을 그만 이렇게 부각되는 거는 자칫하면 또 다른 갈등을 좀 불러오는 게 될 수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배경을 시점이 묘하게도 젊은 층 20, 30대들이 지지해서 굉장히 떨어져 나가는 그 시점 때문에 너무 설익은 정책을 저는 발표했다. 저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본다라는 얘기를. 근데 이제 전 청년을 투자하고 연결될 때 좀 안타까운 그러니까 차별되는 측면이 있어요. 대표님이 지금 얘기하신 거하고 좀 차별되는 측면이 있는데 뭐냐면 경험의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투자에서는 경험이 되게 중요한데 20, 30대는 한 번도 경기 위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오르는 구간이라든가 부동산이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걸 경험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직결하게 이렇게 노출되다 보니까 무리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아주 흥미로운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의 주택을 가장 많이 산 세대는 70세 이상이에요. 아니 저는 이걸 보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물론 그분들이 노령세대도 집을 사실 수 있죠. 근데 왜 70세 이상인 분들이 집을 그렇게 많이 샀을까? 거의 200만 명 이상이 집을 더 보유하거든요. 그분들은 부동산 가격 오른다 이런 감으로 해서 부동산을 산 거예요. 근데 30대가 20, 30대가 산 거는 결국엔 최근이에요. 다 오르고 나서.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경험의 차이거든요. 2012, 13년 정도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70대 이상들이 샀죠.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되는 청년 30대는 최근에 1, 2년 사이에 이제 추격 매수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60, 70대가 가격 상승기의 초기에 매수를 주도하고 그 이익을 상당히 실현한 상태에서 30대가 추격 매수에 들어오면서 값은 더 올라가고 일부 70대는 팔고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측면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냐면 투자를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그거는 현저하게 지식의 차이, 경험의 차이라고 봐요. 집을 살 때 뭐 20, 30대한테 뭐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똑같았잖아요. 그런데 그 경험이나 이런 차이 때문에 만들어진 이 투자의 불균형.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합니다. 이게 머니게임이 처음에 이제 주식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마지막에는 부동산으로 건너가서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갔다가 조금 주춤 빠지면서 그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가고 부동산 시장에서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다가 빠지면서 상당 기간 또 몇 년간의 침잠하는 그런 기간이 오는 게 여태까지의 한국에서 재테크의 그 역사였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험이 많은 기성세대가 유리한 게임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의 경험이 있고 자금의 조달 능력이 있고 정보 같은 것도 아무래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끝나고 마지막에 물리는 건 젊은 세대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저 또한 그 터널을 통과하면서 이게 결국 머니게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저도 깡통 계좌가 됐거든요. 그때. 근데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사회적 약자로 인정해가지고 지원해야 된다는 건 조금 논리가 빈약하고 오히려 그런 젊은 층들을 어떻게 하면 경제 공부, 실전 공부를 더 시키고 맥락을 이해시켜 주느냐. 그거를 맞습니다.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그렇습니다. 메디치 보이는 라디오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요즘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꼭, 그러니까 30대가 그렇기 때문에 지원보다도 전 우리 전체 사회를 위해서도 어떤 30대의 지원 문제가 필요하다. 이유는 뭐냐면, 뭐 잘 아시다시피 청년층이 이 빈곤화가 되잖아요. 그럼 사회 전체가 보수화돼 버려요. 그게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보수의 표를 던진다를 너머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사회 보장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못 살게 되면 자기가 힘들게 되면 그리고 사회의 진보에 대해서도 계속 반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 사회가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층에 대해서 재산이라든지 그래서 최소한의 보장을 해줘야 사회 전체가 진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저희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들한테. 이 의원님이 이코노미스트로서는 보기 드물게 정치 사회적인 파장까지를 염두에 둔 경제정책의 선택과 집행을 말씀해 주셨고요. 저가 이제 오늘 그 뭐 함부로 지원하면 안 된다고 이제 서로 악마의 변호사를 자처하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악화 양상까지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그냥 어렵네 해서 그냥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서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더라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저는 그 유태인 교육법에 보면 13살이 되면 바르 미츠바라고 그래서 성인식을 아주 성대하게 치르거든요. 그리고 대개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걷어서 그 아이 13살 아이에게 돈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결국은 성인이 된다는 건 그 돈을 갖고 네가 앞으로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너의 기본 자금으로 되라. 평균 유태인들의 그런 바르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치르면 1인당 한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정도가 모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13살이 되면 그런 걸 가지고 세상을 투자를 하든 뭘 하든 한다는 거죠. 저는 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자꾸 코인의 투자, 부동산의 실패, 이런 뭐 주식의 실패에 대해서 너무 그들을 저는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젊은 세대에서 그것이 비록 약간의 잃었던 실패의 경험도 경험이다. 아까 축적됐던 70대에 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경험들을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어떤 바탕을 좀 허용해 주는 것을 도덕적인 해이라고 그들을 너무 몰아붙이지는 말자. 소상공인을 우리가 지원을 코로나 때도 했지만 그러면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뭐고 소상공인이 아니면 뭐 왜 우리는 직장인들은 왜 안 해주냐 막 말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론이 너무 어떤 한 부분으로만 가지 말고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저는 논리적으로 가지 말자는 의미에서 사실 한 거고요. 뭐 부자인데 그거 손해 본 거 깎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자리에 변호사가 없는 게 이제 언론입니다. 언론을 편들어주는 사람은 여기 없는데 어쨌든 언론의 역할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한 이런 여러 가지 논의에 있어서 정부가 지금 중심에 서 있지 못해요. 논의의 중심에. 정부도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좀 코로나19가 특히 이게 자산 시장에 던진 화두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경제적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이 이 과정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했다는 거죠. 특히 저는 이제 부동산을 보고 주식을 보는 입장에서는 벼락거지라고 해서 이렇게 심적으로 괴롭게 하고 그러면서 결국엔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는 사회적 전체의 책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공감과 연대 의식을 가져야 우리나라도 한 발짝 더 나가고 더 진보하지. 그러니까 이 위기가 올 거예요. 이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과연 잘 견딜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하고 그 출발점은 저는 과연 이들이 이렇게 빚에 떠안줬을 때 과연 저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건가 정책은 뭐가 나와야지 이런 논의가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끌 비투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인가 긴급 대담을 저희가 좀 나눠봤습니다. 메디치 보라에서 긴급 좌담회는 처음인 것 같아요. 사실은. 물론 논란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청취자들, 시청자들의 의견도 굉장히 궁금하니까요. 댓글창에 욕만 빼고 아니 뭐 욕도 좋습니다. 욕 먹는 것도 되지 않은데 좀 댓글들 다양하게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